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죠. 실력 양성 운동. 사실은 이것만 보고도 이미 몇 가지는 떠오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이제 일제시대의 기본적인 구조를 봤었죠. 그래서 일제시대는 크게 세 파트다.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이렇게 크게 세 파트고 우리가 이걸 배울 때 크게 투 트랙으로 배운다 그랬죠. 일제가 우리를 각 시기별로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저항하는가. 그래서 저항의 구조를 이미 봤잖아요. 그래서 저항의 구조는 크게 뭐 당장 싸우자 혹은 실력을 기르자 이런 얘기를 봤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얘기 할 때 실력 양성 운동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한다고 했었죠. 국내에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분위기가 험악하면 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무단 통치인 10년대와 전쟁의 분위기인 3, 40년대는 안 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실력 양성 운동은 언제만 된다? 20년대만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20년대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받아주셔야겠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순서를 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10년대 각종 어떤 독립운동 기지들 건설되는 거 배웠고요. 그 10년대 끝자락에 3.1운동 봤었고요. 3.1운동의 결과로 임시정부가 1919년, 20년 걸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었죠. 이제 20년대 얘기를 할 때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떠올려 주셔야 되는 게, 일단은 실력 양성 운동, 20년대인 거 알았어요. 그리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죠? 이것도 우리가 이미 봤었다고. 이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 똑같은 방식으로 식민지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결국 뭐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보안회니 뭐 헌정연구회니 대한자강회니 신민회니 이런 단체들 나왔었던 애국계몽운동이랑 기본적인 방식은 똑같은 거라고. 기본적인 방향은. 그죠? 근데 이제 이름만 바뀐 거예요. 왜냐면 식민지가 되기 직전에는 되게 나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랑할 만한 나라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애국계몽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젠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국자를 붙이기가 뭐 한 거야. 그러니까 국자 떼고 실력을 기르자 이런 실력 양성 운동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라고 하는 게 얘기했었죠. 어디랑 어디가 빵빵해야 된다고? 일단 머리가 빵빵해야지. 그리고 지갑이 빵빵해야죠. 무슨 얘기예요? 머리가 빵빵하다는 건 든 게 많아야지. 머리에 지식이 많아야 된다고요. 머리에 지식이 많으려면 뭘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겠죠. 교육을. 그 다음에 지갑에 돈이 많아야지. 그죠? 지갑에 돈이 많으려면은 돈을 벌어야겠죠. 돈을 벌 수 있는 산업.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국계몽 운동 시절에도 그랬지만 본격적인 식민지가 돼서 20년대, 1920년대 이 실력 양성 운동도 기본적으로는 이 투 트랙이라는 거죠. 교육과 산업을 기르자. 요 기본 투 트랙으로 간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실력 양성 운동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소개를 해드리면 요게 여러분들이 딱 제목을 보시고 요게 산업을 기르자는 건지 혹은 교육을 기르자는 건지 구분해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일단은 실력 양성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제가 어떤 통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화 통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센스가 있으면은 문화 통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옆에 살포시 적어주면 좋겠죠. 3.1 운동.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1 운동 뒤에 특히나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의 실력을 길러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그죠? 교육과 산업을 길러서 많은 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민족이 실력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첫 번째 사례가 이제 물산장려운데, 이 물산장려운동 딱 봐도 교육 파트인지 산업 파트인지 구분되죠. 그죠? 산자가 들어가 있잖아. 산업 파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하면 역시 무브먼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어, 항상 이렇게 용어가 나오면은 용어를 배우기 전에도 용어를 한번 뜯어보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어떤 딱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의 뜻을 본격적으로 선생님께 배우기 전에도 내가 그 단어를 쭉 보면, 단어를 조금 뜯어보면은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대충 유추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보시면 요 운동은 그냥 이제 영어로 치면 무브먼트 그런 거겠죠. 어떤 움직임 뭐 이런 뜻이고요. 장려는 파이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응원해 주는 거야, 응원. 잘해봐, 파이팅!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하면 장려는 응원이지, 응원. 잘해봐 하는 거죠. 근데 물산, 이게 이제 중요한데, 물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건을 생산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즉 물건을 생산하는 걸 응원해 주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물건을 생산하는 걸 응원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거 뭐 하자는 거겠어요? 물건을 생산하는 건 뭐예요? 기업이죠, 기업.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죠. 그럼 기업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일 때 물건을 많이 생산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자는 운동이잖아요. 각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생산하게끔 응원해주자 이런 운동이잖아요. 그럼 기업은 어떨 때 물건을 많이 생산하냐고.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건을 팔려고죠. 팔려고. 그렇다는 건 기업이 물건을 많이 생산할 만한 상황인 거면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이 많이 팔려야겠죠. 그러니까 이 운동은 결국 무슨 운동인 거예요?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면 그 물건을 많이 사주자는 거야. 그래서 기업이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이제 물건을 많이 생산하고 싶은 마음이 나게끔. 이해되시겠죠? 결국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조금 많이 사주자.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물건을 사주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사도 웬만하면 우리나라 거 사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이폰 사지 말고 갤럭시 사시라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그래서 뭐 국산품 애용, 소비 절약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비 절약도 뭐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비 절약이라고 하는 건 보통은 외제품이 더 비싸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살 거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국산품 사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기업에서 만드는 물건을 사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하필 평양에서 시작을 하냐면 별거 없어요. 이제 저런 걸 하려면 좀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대도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도시라고 할 만한 데가 뭐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제일 S급 탑티어 꼽으면 뭐 남한 지역에서는 서울, 인천, 부산, 그다음에 북한 지역에서 평양 그 정도 꼽을 수 있다고요. 그 정도 꼽을 수 있는데 서울은 총독부가 있고 인천, 부산은 항구 도시니까 특히나 부산은 또 일본이랑 가깝기도 하고 항구 도시니까 일본이랑 관련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색이 조금 그나마 적으면서도 조금 대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성업이 충분히 발달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시작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에서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삼으로써 좀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경제적으로 좀 자립하는 그런 게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물산장려 운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건 이런 설명 글보다는 요거예요, 요거. 요 광고 신문지에 들어가는 광고인데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이런 광고를 신문지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광고를 넣을 만한 신문지가 신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20년대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문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시기가 식민지 시기 안에서는 10년대 때는 기억나시죠?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었죠. 그다음에 3, 40년대 들어가면 또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신문들을 다 폐간시키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광고지를 낼 만한 신문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게 20년대구나. 사실은 신문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20년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것도 괜찮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 지금 광고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국산품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게 그 그리고 요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옛날 글은 요렇게 읽어요. 요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자스가리 우거뜬 만가리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든 거. 근데 광고 되게 센스 있다. 그죠? 아유, 뭐야. 요렇게 해서 우짠 거잖아. 그지 지금. 요렇게 해서 우짠 거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런 뜻이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기업에서 만든 물건, 국산품을 많이 쓰자라는 거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꽤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또 연결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냐면 192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을 보면 문화 통치 때 통치 방식을 보면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기가 조금 더 편해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기업들이 많이 생긴 거야.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래요. 그럼 이거 산업 파트겠어요? 교육 파트겠어요? 당연히 교육 파트겠죠. 당연히 교육 파트인데 이때 이 시절에 교육 파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교육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크게 둘로 나뉘어요.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나라 부럽지 않을 만큼의 학문적 성장을 이루려면 그만큼의 수준 높은 전문가를 길러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더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1910년대 시절에 일본이 우리한테 적용했었던 교육 방식을 보면 실업교육, 뭐 기초교육 이런 것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길러내고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고등교육은 안 시켰었죠.
그러니까 고등교육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20년대부터라도 우리가 전문가를 길러낼 수 있는 고등교육을 시작해야 된다는 게 이런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뭐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일반 농민들의 기초 교육을 해야 된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세우자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학을 세우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도 전문가를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조금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학을 세웁시다.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좀 모읍시다.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져요. 그게 밀립대학 기성회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돈을 모금 운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 모금 활동을 통해서 대학을 세우려고 하는데 역시 일제가 방해에 들어오죠. 그래서 20년대는 늘 이런 식이에요. 일제가 처음엔 해도 된다고 해. 그래서 한창 하고 있으면 나중 들어가서 방해하는 그런 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일제 간섭으로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대신에 일제가 요거를 방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 이거 하지 마. 대신에 우리가 대학교 만들어 줄게. 우리 총독부에서 대학교 만들어 줄게라고 하면서 대학교를 실제로 만들어 줍니다. 그게 서울에 있었던 경성제국대학이에요. 경성제국대학이고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경성제국대학을 세운 이유는 이제 식민 지배한 지가 어느덧 십몇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한반도로 넘어온 일본인들의 자제들, 자녀들도 나이가 꽤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닐 대학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주로 다니는 혹은 친일파의 자식들이 주로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경성제국대학이 나중에 조금 더 이런저런 단과대학들 붙여서 발전한 게 오늘날의 서울대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당시 경성제국대학이 썼던 건물인데 지금 저기 해화동 가시면 있죠. 해화동.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그 전문가를 길러내자는 교육 운동이 있는가 하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게 바로 농촌 계몽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계몽자 들어가면 뭔가를 깨우쳐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다, 교육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농촌의 계몽 운동, 농촌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럼 누굴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농민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일반 농민들을 가르치겠다는 건데 왜 이런 운동이 나오냐면 당시는 지금이랑 다르게 문맹률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이에 학교를 가서 글을 배우는 사람의 비율이 그닥 높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학교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글을 모르죠.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글을 못 읽는 사람의 비율 하면 그걸 문맹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높을수록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맹률이 낮기에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면 문자 체계가 배우기에 너무 쉽잖아. 한글이. 그렇죠? 그래서 되게 문맹률이 낮기에 너무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문맹률이 되게 높은 사회였어요. 왜냐면 일제시대라서 그런 면이 있죠. 물론 이제 원래도 되게 가난하면 공부를 하기가 어렵지만 특히나 일제시대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한국인 가구들이 너무 많고 그런 가구들은 자식 교육을 잘 못 시켰기 때문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한글도 못 읽는 농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농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자라는 게 이 계몽운동의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농민들은 성인들이 많잖아요. 그럼 성인들은 다 기본적으로 농업 일을 하러 농사 지으러 나간단 말이야. 그럼 학교를 다닐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라고는 못하겠고 한글은 가르쳐야겠고 그러니까 글을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문이죠, 신문.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있는 신문사 그 신문사들 맞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때 1920년대에 문화통치 시기가 되면서 신문사 운영을 시작하는데 그 신문사들이 일반 농민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한 운동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문자 보급 운동은 딱 봐도 한글 가르치려는 의도가 보이죠. 한글 공부 이렇게 자료 사진에 돼 있잖아요. 요게 지금 동아일보 마크예요. 동아일보사는 지금도 이 마크를 써요, 그대로. 그죠? 한글 공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여기 써 있는 한자가 요게 이제 동아일보사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요게. 요게 동아일보사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어, 학생, 계몽, 뭐 수용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무튼 문자보급 운동을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썼고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것도 어 요게 조금 용어 자체는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뜻이에요. 이 러시아어인데 부는 인이라는 뜻이고요. 나로드는 요게
영어로 하면 people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중 속으로, 인민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그런 뜻인데, 이제 가장 가장 흔한 사람들이 농민들일 거 아니에요. 농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 농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요런 기초 교육을 끌어올리자라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실력 양성 운동이죠. 그러니까 요 운동만 봐도 교육하는 내용이네. 그러면 실력 양성이니까 20년대로 가져야죠. 그리고 이걸 신문사에서 하고 있죠. 근데 신문사가 있을 수 있는 시기도 20년대밖에 없어. 그러니까 20년대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문자보급 운동, 한글을 가르치려는 이런 운동들이 대체로 점차 민족운동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일제의 방해를 받게 되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산업을 키우자는 물산장려 운동이나 교육을 발전시키자는 뭐 밀립대학 운동, 아니면 저기 뭐야 농촌 계몽 운동, 이런 운동들도 있지만 다른 성격의 운동들도 되게 다양하게 벌어지는데, 요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1920년대 보고 있는 거잖아요. 1920년대 보고 있는 건데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학습지에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벌어져요.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벌어져요. 그래서 러시아가 뭐가 돼요? 소련이 되죠. 소련이 이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 중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원래는 승전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나라인데 요 러시아 혁명 때문에 갑자기 전쟁에서 중간에 빠지죠. 그죠? 그 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 혁명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러시아에서 191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1920년대 초반이 되면 주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사회주의가 되게 많이 확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혁명 이후에는 소련이죠. 소련은 코민테른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사회주의를 퍼뜨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주변 나라에 사회주의를 퍼뜨릴 것 같으면 사회주의가 좋은 거다라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 자기들이 착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그럼 지금 이 국제 환경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겠어?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 소련이 사회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소련이 지금 식민 지배에 놓여 있는 나라들의 어떤 독립운동이나 민족운동을 도와줘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지 뭐.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사회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사회주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가 되게 빨리 퍼지고 사회주의의 지원,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그 중에 일부는 아예 사회주의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사회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조금씩 사회주의가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사회주의를 기억나시나? 사회주의를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이 칼 마르크스였죠. 친구 엥겔스랑 같이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가장 비판했던 지점이 자본주의를 적용하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증상, 빈부격차였었죠. 빈부격차를 비판하면서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뭐를 원해요? 평등, 그 중에서도 경제적 평등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주의는 경제적 평등을 추구해. 모든 사람들이 재산적으로 경제적으로 평등하길 바래요. 그럼 이런 사회주의 사상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평등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찾아가기 시작해요. 사회주의를 퍼뜨리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직업들이 주로 보통 노동자 아니면 뭐 농민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만히 이렇게 일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농민운동 혹은 노동자 운동이 벌어지게끔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노동자 운동이나 농민 운동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걸 막 요구하겠죠. 농민들은, 특히나 우리나라 농민들은 대체로 농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토지조사 사업이나 이런 거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땅이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거의 다 지주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을 소작농이라 그러죠.
이 소작농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터트려서 막 이것저것 요구하고 저항하는 게 소작쟁의라고 불러요. 그럼 이 소작쟁의를 할 때 소작농들은 뭐를 요구할까요? 일단은 소작농들은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거니까 그 수확물의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땅 주인한테 갖다 줘야 되죠. 그걸 소작료라고 해요. 그 소작료를 낮춰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내년, 내후년, 그 3년 뒤, 4년 뒤에도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 뭐 이런 주장들을 소작쟁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자들은 뭐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뻔하죠. 그냥 편의점 알바들이 뭘 원하겠어요. 시급 조금이라도 많이. 그죠? 그러니까 임금을 늘려달라.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은 조금이라도 줄여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농민들이 소작쟁이를 일으키고 노동자들이 노동쟁이를 일으킬 때 그 뒤에는 항상 거의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죠.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행동들을 부추긴다는 거죠. 왜? 사회주의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일단은 소작쟁이 중에 되게 여러 군데서 많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가장 유명했던 건 전라남도 신안에 가시면 암태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벌어졌었던 소작쟁이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노동자 파업, 노동운동으로는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발생했었던 원산 총파업이 가장 유명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워달라 이렇게는 말 못하겠지만 아무튼 1920년대 이렇게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소작농들, 농민들은 소작쟁이를 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은 노동운동, 파업 이런 것들을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이래요.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다 사실 기존에 자기들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이 살려고 벌이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생존권 투쟁이에요. 소작농들이 소작료 내려달라고 하거나 내가 여기서 계속 농사 지을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노동자들이 월급 더 달라고 하거나 그런 것도 결국은 조금 더 살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요구사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생존권 투쟁인데 농민들이 투쟁하는 대상이 주로 누구겠어요? 농민들 여기서 투쟁하는 농민들은 대체로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이니까 투쟁 대상은 땅 주인인 지주가 되겠죠. 그 노동자들의 투쟁 대상은 사장님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 식민지 시기에는 지주나 사장님이나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다 일본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 결국은 뭐의 성격 띠는 거예요? 농민이나 노동자들 즉 한국인들이 지주나 사장님 즉 일본인에게 저항하는 어떤 민족운동의 성격, 독립운동의 성격도 일정 부분은 띈다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농민운동, 노동운동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조금 더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생존권 투쟁이었지만 점점점 그 투쟁 대상이 지주, 땅의 주인 아니면 사장님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일본인을 상대로 싸우는 독립운동적인 성격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운동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성의 차별을 조금이라도 없애자라고 운동했었던 여성운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형평운동은 조금 볼 법한데 백정들이 벌였던 운동이에요. 근데 백정들이면 천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천민은 신분적인 용어고요. 백정은 직업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천민이 모시는 주인이 있으면 노비고요. 모시는 주인이 없는데 조금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백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조선 시대에. 근데 신분제가 없어지죠. 신분제가 없어지잖아. 언제 없어져요? 1차 가부개혁 때 없어지죠. 그러면서 신분 개념으로서의 천민이란 단어는 없어지고 예, 그때까지도 신분제가 없어지던 그 직전 시점까지도 자기 일을 하던 그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신분제가 폐지된 뒤에도. 그러니까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인 천민은 사라지고 직업을 나타내는 용어인 백정은 남은 거죠. 근데 이 백정들이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형평성을 지켜달라 그러면 평등하게 대우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백정들이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도 평등하게 대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운동이 형평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백정들은 이런 얘기를 할 만하죠. 신분제가 이미 가부개혁 때 폐지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를 차별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법하죠. 근데 이 운동이 왜 벌어지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분제가 이미 폐지됐는데 신분제가 제도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혹은 문화적으로는 아직 폐지가 안 된 거예요. 왜냐면 그닥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 우리가 신분제가 폐지되는 게 1894년 가부개혁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2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봐야
30년이 채 안 흘렀지. 한 20 몇 년 흐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어, 신문제를 폐지하는 갑오개혁 때 한 20대 초반이었으면 지금 이 백정 현평운동 할 때는 한 40대 중후반밖에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막 사람들의 모든 인식이나 문화가 다 바뀔 만큼의 시간이 흐른 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근데 요 저 운동이 벌어지는 것도 참 그래요. 저 운동이 왜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여러 학교들에서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학교에 뭐 백정 출신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마는 백정 출신 가구에 그 집에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마는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 반에 학부모들이 막 민원을 엄청 넣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우리 귀한 아들이 저 백정 출신의 아들놈과 한 데서 숨 쉴 수 있느냐 막 이런 민원들을 계속 넣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백정들 입장에서는 이미 신분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멸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화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는 너무 유명하죠. 어, 방정환 들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네, 이분이에요, 이분. 사진도 본 적 있을걸?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했었던 5월, 심지어 어른들에게도 선물이에요. 5월 5일 어린이날은. 그죠? 아무튼 사실 어른들도 쉬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원래 쉬면 안 되는 거죠. 어른들도 쉬는 이유는 집에 가서 자식들 놀아주라는 거예요. 퇴근 일 나오지 말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죠. 사실 쉴 자격이 없는 거죠. 아무튼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죠. 그 천도교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 우리가 동학 기억나시죠? 동학이 이제 친일파들이 동학을 집어삼키려는 시도를 많이 보여요. 그래서 동학이 이름을 바꾼 게 천도교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여성운동은 여성의 차별을 없애자. 형평운동은 백정들 차별하지 말아달라. 그다음에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소중히 대하고 어린이들의 인권을 지켜주자. 그런 운동을 했던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사회주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독립운동가들도 크게 두 계열로 나뉘게 돼요. 그게 이제 민족주의 계열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근데 이 둘은 궁극적인 목적은 달라요. 민족주의 계열은 우리 민족주의란 단어 기억나시죠? 작년에 배웠잖아. 뭐였어요? 우리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면 다 민족주의죠. 그런데 그 민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그 민족이 분열되어 있으면 통일을 원하고 그 민족이 식민지 상태면 독립을 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분열된 상태가 분열된이 아니라 식민지 상태인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민족주의는 요 민족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립이 되겠죠. 독립. 그죠? 근데 사회주의 계열은 조금 달라요. 사회주의 계열은 독립을 넘어서서 독립된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얘네의 목적이에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은 다르지만 사실은 사회주의 애들도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면 우선 뭐부터 해야 돼? 독립부터 해야 이게 되는 거죠. 독립부터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이 서로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은 달라도 당분간은 언제까지? 독립을 할 때까지는 독립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으니까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 궁극적인 목적과 사상은 달랐지만 일단 당장에는 독립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독립에 대한 의지는 같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간의 창립이 나오면 신간회가 어떤 단체인지 대충 아시겠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친 거죠. 그런 단체인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요 시기쯤 1920년대 중반쯤에서 1926년에 드디어 조선의 마지막 왕 혹은 황제셨던 순종께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제 왕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순종 전에가 고종이었죠. 고종 돌아가시던 시절이 생각이 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고종 돌아가실 때 뭐 했어요? 1919년에 3월 1일 3.1절 3.1절 3.1 운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니까 그거를 한번 시즌 2를 준비해 보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이 고종이 돌아가시던 그날 3.1 운동을 했듯이 이번에 순장이 돌아가시는 순장 순종께서 돌아가시는 국장일이라고 하면 국가 장례식 날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순종께서 돌아가시는 이 국장일에 맞춰서 옛날 3.1운동처럼 대규모의 만세 시위를 한번 준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세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거를 준비할 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같이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저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저 같이 준비하는 거니까 서로 대화도 많이 했겠죠. 이 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당장은 독립을 추구한다. 그래서 힘을 합칠 수 있다. 요 공통점 말고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어,
자치론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치론. 자치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자치론이야. 이게 스스로 통치한다는 의미. 근데 이 자치론의 가장 큰 어떤 취약점은 뭐냐면 완전한 독립을 포기해요. 그래서 자치론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아예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독립은 포기하고 적당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자치권을 일본한테 달라고 하자. 요 운동을 벌이자는 게 자치론인데 이게 괜찮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나 뉴질랜드 뭐 국기에 아예 영국 국기 유니언잭이 구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들은 영국 연방에 속한단 말이야. 지금도 영국 연방에 속하는데 자치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이 나라들의 간섭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 자치론이 적용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되는 건 애초에 영국 사람들이 호주, 뉴질랜드로 들어가서 정부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얘기가 다르죠. 우리나라만의 정부가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다가 지금 처음 나라를 뺏겨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치론이 과연 좋아 보일까? 더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자치론은 독립을 완전히 포기하자는 건데 지금 자치론자들이 1920년대 중반에 저거 외치고 있는 동안 만주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만주에서 무장투쟁하는 독립운동 기지 만든 그분들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죠? 이런 면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60만 세 운동을 같이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찾아내게 된 공통점이 우리는 자치론자들은 너무 싫다. 우리는 무조건 독립을 해야 되고 저렇게 독립을 포기하고 자치권을 달라고 좀 요청하고 왜 애초에 우리가 자치권을 달라고 하면 일본이 주겠냐고.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자치론자들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싹 다 모아서 단체를 만들자고 해요.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합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민족주의 계열이든 사회주의 계열이든 싹 다 모여서 힘을 합치자라는 거죠. 근데 이때 누구는 빼고 자치론자들은 빼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이든 사회주의 계열이든 싹 다 모아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드는데 그게 신간회고요. 이때는 누구는 빼고 간다. 자치론은 제외하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치론을 제외하고 다 모이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간회가 창립되는 모습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간의 주된 활동 내용을 보면 어쨌든 1920년대라고는 하지만 국내에서 벌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터프한 활동은 못합니다. 국내에서 일본 통치 하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주로 강연회를 열어서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을 비판하거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신간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게 케이스가 두 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1929년에 광주에서 학생 시위가 발생하는데 이 시위가 왜 발생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지만 요 시기 때는 아직 전차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차라는 게 있었는데 이 전차를 타고 보통 학생들이 등하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조금 무섭게 생겼다고 누가 그러던데 아무튼 저 지금 사진의 저분들이 조선인 여학생이에요. 조선인 여학생인데 이 학생들이 이제 전차를 타고 학교를 가는 거야. 근데 그 전차 안에 여러 사람이 타고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일본인 남자애가 저 여학생들을 희롱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나라 남학생이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쭉 보다가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 남학생이 야 니네 일본인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러면서 맞짱을 뜹니다. 그 청년이 이제 박준채라는 청년인데 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 청년이 싸움을 잘했나 봐. 파이팅이 되는 친구인가 봐요. MMA를 배웠나? 뭐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조선인 여학생을 막 희롱하고 있었던 그 일본인 남학생들을 뒤지게 팹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 경찰서까지 가요. 근데 물론 때린 건 잘못이지만 원인 제공을 일본인 학생이 했죠. 그런데 경찰서에 가니까 경찰서에 딱 들어가면 누가 있겠어요? 일본인 경찰관이 있고 그 옆에 친일파 경찰관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건 누가 잘못한 걸로 되겠어요? 오로지 일본인 학생을 구타한 저 박준채 저 학생만 잘못한 걸로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부당한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저 친구, 저 남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광주 인근, 멀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이 박준채 군을 위해서 막 동맹 휴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학생 시위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하는 시위인 만큼 요구사항도 교육 파트의 내용이 조금 들어가요. 민족 차별을 중단해라. 특히나 식민지 교육 제도를 철폐해라. 어, 모든 민족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신간회가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를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신간회가 자체적으로 민중대회를 한번 열라고 하는데 이걸 일본한테 들키면서 실패하게 돼요. 실패하게 되고 그 뒤로 신간회는 되게 조금씩 약해지면서 결국은 해산되게 되는데 이 해산되는 이유도 신간회가 조금씩 그 내부에서 조금 친일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신간회는 국내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실력 양성 운동을 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허락해 줄 수 있는 활동만 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일본한테 허락해 달라고 하겠죠. 일본이 허락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의 활동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친일파가 되어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하면서 결국은 신간회도 해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